미국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결정했고 현재 유예 기간은 다음 달 8일에 만료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잠정치보다 0.3%포인트 하향된 수치로 미국 경제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분기 기준 첫 역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3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0,000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밑돈 겁니다. 반면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보다 3만 7건 증가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줄라이 패키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에 대해서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를 해줬는데요.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97% 상승하면서 2만 포인트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또한 0.8% 상승하면서 6천 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가까이 지금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도 좋았습니다. 0.94% 상승하면서 대부분 좋은 흐름 보였고요. 빅테크의 랠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국채 쪽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조금 안정세인 모습인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4.2%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0.8%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국제 유가 오늘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되겠는데요. 0.46% 올라오면서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지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치 이 보복 관세, 이 관세에 대한 협의가 있기 전에 2월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141포인트 선을 지나가면서 바로 고가였던 6,147포인트 앞으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만 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2만 204포인트였던 이 최고가에 비하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2월에 있었던 이 보복관세 발표도 없었고 또 하나의 거대한 법안이라고 불렸던 감세안까지 그때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의 이런 불확실성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살펴보시면 나스닥 100은 이미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최고가가 22,329포인트였는데요. 오늘은 22,447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수 흐름이 좋은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다음 장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에 대한 낙관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은 것은 오늘 있었던 이슈로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란 분쟁이 조금은 잦아들었던 만큼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빅테크 랠리가 더욱더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AI에 대한 낙관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AI에 대한 경쟁도 더 심화가 된 만큼 이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황금 물결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강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최고가 경신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1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낙관론 살아나면서 1위 자리 지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죠. 오늘 497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MS 쪽으로도 모멘텀 받아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이 반도체, AI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반대로 좀 우려가 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대한 관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관세 줄라이 패키지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9일이 이 상호 관세 유예에 대한 마감 기한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한이 조금은 연장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관세 이슈로 인해서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더 마감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관세 마감 시한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감 시한은 7월 9일로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스탠스를 보였다는 점은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오게 되겠고요.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나토에서 국방비를 GDP 5%로 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반대를 했습니다. 스페인만이 반대를 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을 겨냥을 해서 방위비를 내지 않을 거면 무역 합의에서 2배로 갚게 만들겠다라고 또 한 번에 압박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코앞에 둔 만큼 이러한 발언들 다시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한이 예전만큼 생각하는 만큼은 심각하지 않다라는 대변인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지금은 휴전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좀 스탠스와 긴장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관세가 유예가 되게 되고 또 금리의 인하에 대한 스탠스까지 있다면 시장은 앞으로 더 상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후임을 지명을 앞둘 것이다, 더 앞당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소식이었죠. 3-4명으로 후보를 간추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파월 연준 의장을 후임을 지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스탠스가 나온 겁니다. 앞당긴다는 건요, 파월 의장에 대한 이 영향력이 더 약해질 것이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파월 의장 지금 임기를 11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그 후임자 오는 9월에서 11월에 지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영향력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진 상황이니까 금리에 대한 스탠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인하를 실제로 할 수 있을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에 선정할 확률이 또 높기 때문에 7월이 아니더라도 9월에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더욱더 환호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경제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요. 경제 지표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0.5% 역성장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관세 여파로 인해서 잠정치보다 더 나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GDP에서도 이 성장률 확정치가 0.5%로 나왔고요. 원래는 0.3%인데 0.5%면은 더 나쁘게 나왔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이 바로 관세이니만큼 이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가 지수도 나쁘게 나왔습니다. 물가 지수 3.7% 상승했다라고 나왔는데요. 특히나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표가요. 3.5% 올랐습니다. 두 지표 모두 잠정치보다 0.1%포인트씩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에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0,000건이나 감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6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197만 4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3만 7천 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새롭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노동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둔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장 통해서도 지금의 현재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까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JP모건이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영향 있을 것 같고 미성장세도 더욱더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3%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요, 2.0% 전망치보다 더욱더 하향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역시나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40%다라는 투자은행의 이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이어진다면 국채 수요에서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비중이 더 늘고 있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프리미엄 기간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경제 지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까지 지금은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과연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월 의장의 이런 후임 지명으로 인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히트맵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사상 최고치 가까이 온 만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5% 강세 흐름 보이면서 역시 52주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실적 발표가 잘 나왔죠. 좀 세론일까요? 오늘은 살짝 숨고르게 하는 장세가 이어졌고요. 이 밖에도 오늘 엔비디아가 강했습니다. 6.5% 상승했고요. 브로드컴도 7% 상승하면서 대체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일의 퍼포먼스입니다. 베이직 정도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베이직에서는 1.8% 강세 흐름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베이직에서는 금과 구리 가격을 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금과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함께 동반 상승하는 흐름까지 가졌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는 메타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7%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컨슈머 정도는 소비재 쪽으로는 오늘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이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금요일인 만큼
만큼 목요일장이긴 하지만 한 주간의 퍼포먼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술주 쪽으로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테크놀로지가 4% 강세 흐름 보이면서 한 주간의 이 빅테크 랠리가 이어졌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술 쪽으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05% 상승하면서 오늘 역시나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나 오픈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좋은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함께 이 AI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이 모멘텀을 받아가는 모습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팔란티어 52주 신고가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0.94% 상승하면서 지났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소비재 단입니다. 오늘 P&G 같은 경우에는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나이키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이키 2.8%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고요. 하지만 좀 관세에 대해서 여태까지 좀 예민하게 반응했던 나이키니였던 만큼 이번 실적에 대해서 더욱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8%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더욱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세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체크됐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트맵 통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민 앵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키워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키워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입니다. 오늘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었네요. 0.54% 하락했고요. 팔란티어 또 역시 계속해서 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만큼 0.94%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코어 위브도 0.8%로 조금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테슬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는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고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테슬라 관련 이슈가 많은데 오늘 샤오미와 함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대표 IT 기업 샤오미가 전기 SUV YU7을 전격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형의 가격은 25만 3,500위안 정도인데요. 하나로는 약 4,8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샤오미가 테슬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유를 궁금하실 텐데 이 테슬라 모델 Y 최저가보다 1만 위엔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신차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이 주행거리는 835km, 자체 개발한 하이퍼 엔진 V3S 플러스를 탑재해서 성능 경쟁에서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인데요. 프로 모델은 27만 9,900위안, 또 맥스 모델은 32만 9,900위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전기차 외에도 또 AI 안경도 함께 발표를 했죠.
이 1200만 화소 카메라, 영상통화, 실시간 방송 등의 기능을 탑재한 이 제품의 시작가는 약 38만 원 돈 1,999위안으로 현재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와 애플 모두를 겨냥한 듯한 기술 행보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에도 오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강보합이었던 이유는 이 샤오미에서 전기 SUV를 발표했기 때문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샤오미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을 펴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이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라 이 샤오미의 전략 변화에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 샤오미는 스마트폰 제조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스마트 라이프를 누리는 세상, 이 목표로 최근 몇 년간 AIoT 생태계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전기 SUV YU7의 등장은 이 모바일에서 자동차까지 기술 DNA를 확장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샤오미는 이미 지난해 첫 전기차 세단인 SU7을 시작으로 초기 물량 완판 또 9만 대 예약 판매라는 성과를 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모델 Y를 직접 겨냥해서 SUV로 전선을 넓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그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역대 최고 실적도 함께합니다.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47% 증가하면서 매출을 올렸고요. 또 레이진 CEO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5년간 2천억 위안 또 약 38조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만 따로 떼어봐도 이미 21년부터 연간 30억 위안 이상씩 또 R&D를 투입해왔고요. YU7에는 샤오미의 자체 개발 전기차 플랫폼, 자체 인포메이션먼트 OS, 또 고성능 배터리팩 등 기술 독립형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는 전기차뿐 아니라 AI 안경이라는 웨어러블 제품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1200만 화소 카메라, 실시간 영상 공유,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로 샤오미가 단순한 기기 제조사를 넘어서 또 AI 기반 플랫폼 기반을 지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네, 이번에 샤오미가 또 발표한 게 굉장히 많네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AI 안경까지 발표를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더 바꿀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더 본격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입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사실 상당한 민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에게 또 미국의 최대 시장이자 또 생산 기지기도 하죠. 23년 기준으로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판매 중 22%가 중국에서 나왔고요. 또 상하이 기가팩토리로도 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은 전례 없는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샤오미뿐 아니라 비아디, 또 니오 등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펼치고 있고 특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점유율이 또 35%가 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만 35%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점점 더 프리미엄 전략 같은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샤오미는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게 아니라 스마트폰, TV, 그리고 전기차, AI 안경까지 연결되는 다양한 생태계 통합 전략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이 샤오미 안에서만 살면 된다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테슬라가 스마트폰이나 AI 안경 쪽엔 전혀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애플카가 출시됐다면 샤오미의 이런 전략을 견제를 했겠지만 지금은 이 샤오미가 전방위 기술 주도권을 먼저 잡아가는 형국이죠.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반응이 함께 나타났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기준으로 보면 또 테슬라 주가는 0.23% 하락하면서 326달러 선에서 또 개장 직후에 비하면 331달러 선까지 회복했던 걸 고려하면 시장의 경쟁 리스크로 해석했다는 걸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테슬라가 가격을 낮출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현재 나오고 있는 로보택시와 같은 기술 경쟁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샤오미의 경쟁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샤오미 안에 살면 다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지금 앞으로의 샤오미의 이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까지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팔란티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팔란티어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팔란티어 주가도 연일 또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사실 단순한 기술 협상에 그치진 않습니다. 이번 협업은 사실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이 되는데요. 팔란티어가 손을 잡은 곳은 더 뉴클리어 컴퍼니라는 신생 원전 전문 기업입니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 걸쳐서 기가와트 단위의 원자력 발전소를 빠르게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원전 건설 방식은 너무나도 또 느리고 복잡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회사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NOS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품 수급, 또 인력 배치, 기후 변수 등 원전 건설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를 하고요. 또 건설 현장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서 진행 상황을 예측하고 최적화해주는 일종의 AI 건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께 하게 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원자력 건설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어가 사실은 좀 국방이라든지 보안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신생 원전 건설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앞으로의 건설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AI 건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만큼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 건설에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치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 프로젝트의 핵심 포인트, 지금까지의 원전 건설은 너무나도 좀 비효율적인 분야로 악명이 높은 분야기도 합니다. 공사 시작 전에 계획이 바뀌고 또 부품은 제때 오지 않는 경우, 네. 또한 날씨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게 반복되면서 수년 단위로 일정이 밀리고 또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NOS는 이 과정을 완전히 뒤집는 구조입니다. 먼저 첫째, 실시간 상황을 인지하면서 건설 현장에 센서를 깔고 그 데이터가 AI 시스템으로 즉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둘째, 즉각적인 의사결정, 자재 부족, 날씨 변화 같은 이런 변수에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 팀은 다음 작업에 함께 착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셋째로는 공급망의 통합인데요. 부품 하나하나의 위치와 상태를 추적해서 누락이나 오류를 막고 또 문서까지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형 언어 모델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수만 개에 달하는 원전 관련 문서나 또 규제 자료를 AI가 빠르게 읽고 판단해서 규제 위반이나 또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미리 짚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단순한 건설 지원 시스템이 아니라 건설 AI 감독관, 또 공급망 관리자, 규제 감시자,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함께 하는 일종의 솔루션이 되는 건데요. 기존의 인간 중심 건설을 데이터 기반 건설로 바꾸는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팔란티어가 이렇게 건설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대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건설 지원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건설까지 바꾸는 패러다임이라는 점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이밍도 조금 애매한 게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금 에너지 안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트너십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볼까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좀 기술적인 면 못지않게 지정학적 또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 기술을 재정비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속화가 되는 이 상황에서는 원전 패권이 곧 국가 안보다 이런 시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매년 1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을 발표하면서 세계 시장을 점차 장악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미국은 지난 30년간 단 2기가와트 규모만으로 지었고 또 노후 시설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팔란티어와 더 뉴클리어 컴퍼니의 협업은 단순 민간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또 이 미국이 원자력 주도권을 찾기 위한 AI 기반 재무장 선언에 가깝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400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 계획을 행정명령으로도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요. 2030년까지 10기의 대형 원자로 착공, 또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확보 등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친환경 전력 확보가 아니라 또 AI 시대의 경제나 안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 체력 확보라는 목표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국방 또 에너지 담당 책임자도 단지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미국을 지키는 프로젝트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기술, 정책 또 국방까지 한 축으로 움직이는 흐름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 정책, 국방까지 지금 한 번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팔란티어의 앞으로의 기대감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코어웨이브 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인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코어위브가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지금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은 또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렇게 인수 소식이 들려온 배경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이 두 인수설은 두 회사 간의 기존 인프라 계약을 바탕으로 다시금 급물살을 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이 코어위브는 원래 암호화폐 채굴 업체였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의 흐름을 살펴보면 AI 훈련 혹은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에 집중하면서 엔비디아 수혜주로 또 네. 기대감을 받고 있죠. 이 회사가 인수하려는 이번 코어 사이언티픽은 여전히 비트코인 채굴 중심의 기업입니다. 이미 코어위브와는 12년짜리 장기 계획을 맺고 또 2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공급 중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이 코어위브가 약 10억 달러 규모로 인수를 시도했지만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건에는 다시 그 조건을 상향 조정해서 협상에 돌입했고요. 또 업계에선 수준에 마무리될 수 있다까지 보이는 좋은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코어위브가 또 AI 관련해서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코어 사이언티픽에 이렇게 같이 인수한다는 배경까지 있으면서 지금 주가도 또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 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시장 상황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현지 시간 26일 장중 한때 27%가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3달러 아래였는데 오후 들어 16달러가 넘게 치솟으면서 1년 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수 추진설이 단순 루머가 아니라 장기 파트너인 두 회사 관계가 전략적 통합 수준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나 주목을 받았고요. 또 무엇보다 AI와 암호화폐 인프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흐름이 투자 심리를 새롭게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어 사이언티픽은 올해 12% 가까이 주가가 또 빠졌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소식 하나로 또 단숨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네, AI와 암호화폐가 만난다라는 점이 더 큰 이제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 경계가 또 흐물어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산업적으로도 꽤 상징적인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의미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인수 시도가 단순히 기업의 M&A가 아니라 이 산업 구조의 변화다라는 신호탄처럼 또 해석이 되고 있긴 합니다. 코어위브는 본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AI 붐을 타고 또 완전히 방향을 틀었고요. 이제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경쟁하는 차세대 인프라 기업으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다시 암호화폐 채굴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건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요. 이 채굴 인프라를 AI용으로 흡수하겠다고 보는 또 전략적 확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I 훈련에는 엄청난 전력과 GPU가 필요한데요. 채굴업체는 이미 그 인프라를 함께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행보를 또 강화하면서 AI와 암호화폐가 정치적, 산업적으로도 교차하는 흐름을 함께 가져갑니다. 결국 이번 인수 관련된 내용은 AI와 채굴 산업이 경쟁이 아니라 융합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봅니다. 네, 좋습니다. AI와 암호화폐가 연결이 되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향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흐름의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은 앵커와 함께 만나볼 키워드 4가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환율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35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훈풍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로의 실적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전 해체 어제 결정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주까지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1,357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만 본다면 지금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빠르게 떨어진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6원 9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0거래일 만에 다시 1,350원대로 내려온 건데요. 이번 하락의 핵심은 바로 달러 약세입니다. 지금 달러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97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무려 2022년 3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가 된다면 7월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기존보다는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해석을 하면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25% 수준까지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파월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파월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연준이 앞으로는 더 빨리 완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이 기대감이 달러 약세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화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네, 파월 의장 후임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주요 통화국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번 달러 약세는 원화만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 좀 영향을 준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위안화는 7.15 위안대에 엔화는 144엔대 그리고 대만 달러도 3년 만에 강세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 통화들이 일제히 힘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 배경 중 하나는 중국발 호재입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최근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회의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고요. 이 발언이 시장에서는 중국이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위안화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원화와도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안 강세는 원화 강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바로 조용한 탈달러화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신 금이나 유로, 위안화 같은 다른 통화로 분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01년 71%였던 달러 자산 비중이 지금은 57%대까지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을 길게 봤을 때 달러 약세를 구조적으로 더 밀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통화가 일제히 지금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까요? 네, 사실 환율 하락은 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보면 원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자금 유입을 자극하는 요인, 즉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채권 시장에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는 15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중에는 무려 82억 달러가 한국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 금융시장도 수급 측면에서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환율 하락은 수출 기업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1달러를 벌어도 환차익이 줄기 때문에 수출로 얻는 수익이 예전보다 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원화가 너무 강세를 보이면 수출 단가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기업 실적에도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건데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요즘처럼 달러 조달 비용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를 빌려와서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현상이 활발해집니다. 문제는 이 자금들이 짧게 들어왔다가 환율이나 금리 환경이 바뀌게 됐을 때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약세와 또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의 움직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업계에서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에서도 이 실적에 대한 훈풍이 조금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이크론 실적이 왜 중요한지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반응도 지금 뜨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적이 어떻게 또 나왔을까요? 네, 어제 이 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아무래도 방향성과 상징성일 텐데요. 마이크론은 2025 회계연도 3분기에 9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2조 6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5억 달러 가까이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특히나 HBM 매출이 전분기보다 50%나 급증을 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주역이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제품 매출도 2배 이상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이 흐름은 AI 서버 수요가 실제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의 2분기 실적 기대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SK하이닉스는 증시에서 2.4% 넘게 오르면서 또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서도 홀로 강세를 보인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론의 실적 훈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 삼성전자는 실적과 기술 모두에서 좀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매출 약 76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6조 8천억 원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35%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HBM3 제품이 아직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지 못했고 파운드리 부문 적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해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모바일 실적 상향과 함께 범용 메모리인 DDR4의 수요도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DDR 가격이 20% 넘게 오른 영향으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는 그래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다시 반등을 해주려면 HBM에 대한 경쟁력을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는 아무래도 HBM 경쟁력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는 AMD와 브로드컴에 HBM3 12단과 8단 제품을 각각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AMD에 들어가는 제품은 지금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고 그만큼 실적 반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업계 분위기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HBM3가 엔비디아의 최종 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고 HBM4 샘플 역시나 아직 공식적인 출하 발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각각 3월과 6월에 HBM4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일정이 조금 늦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HBM4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샘플
샘플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급 시점과 고객 확보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쏠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흐름은 삼성전자의 디램 시장 점유율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최근 1년 사이에 점유율이 6%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생산 능력과 범용 디램 부문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HBM3 인증 통과 여부와 또 앞으로 HBM4 양산 시점이 잘 맞물리게 된다면 그래도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3대 경쟁사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AI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견조하다라는 흐름이니까요. 앞으로의 하반기 반도체 수요 시장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오게 된 건데요. 첫 원자력 발전소였던 고리 1호기가 드디어 좀 해체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졌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해체 승인은 그 자체로도 정말 상징적인 결정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원전을 철거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나라가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입니다. 2017년에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약 8년 만에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체 해체 기간은 12년 정도로 계획돼 있고요. 총 예산은 1조 700억 원 규모고 또 이 중 8천억 원 이상이 해체 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쓰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고난도 정밀 작업이 필요한 만큼 여기에는 국내 기술 96가지가 실제로 적용이 돼서 첫 실전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본 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 정도밖에 없는데 이번 작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해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나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주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중요한 기회가 또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멈춘 원전이 200기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는 앞으로 2050년까지 해체 대상 원전이 600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시장 규모만 따져도 500조 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에 제대로 진입한 나라는 아직도 미국을 포함해서 4개에서 5개국 정도밖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상업용 대형 원전을 실제로 해체해본 경험은 거의 미국에 몰려 있어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드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고리 1호기 해체 경험을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해외 해체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요. 이건 단기 수주가 아니라 10년에서 2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원전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 고리 1호기 해체 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집중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이렇게 전반적인 관리와 또 책임을 지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협력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특히 증기 발생기나 원자로 압력 용기처럼 대형 방사성 설비를 해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서 실제 해체 작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체 작업은 다양한 전문 기업들이 협력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 한전 KPS는 방사성 설비를 안전하게 절연하고 분리하는 작업, 한국전력기술은 해체 설계와 안전평가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 맡은 분야에서 협력을 하면서 우리 해체 산업 전반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지금은 첫 해체 사례기도 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나 안전성 검증 같은 사회적 요인들을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원전 해체의 역량을 입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후속 해체 사업 수주나 또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짓는 것을 넘어서 해체 산업까지 발을 더 넓히게 됐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에 왔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까지 계속해서 팔로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어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